정전현상 및 자기현상 중에서 자기회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심에 전류를 흘려주면 철심에 자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철심에 자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준 힘을 기자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페어 법칙에서 발생된 자개를 전체를 더한 양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다. 이와 같이 표현을 했었죠. 이때 권선이 있으면 권선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권선에 비례해서 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자개를 발생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기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F는 N 곱하기 I 이것을 기자력이라 한다. 이 기자력은 이와 같은 형태의 철심이 있었을 경우에 이 철심의 단면적을 S 그리고 철심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하고 철심 재료의 투자율을 뮤라고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감아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서 권선만큼에 비례하는 자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자속이 이와 같은 형태로 철심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속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철심이 자속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면 자기저항이라 한다. 자기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R로 표현하는데 자기저항이기 때문에 첨자를 반드시 M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저항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전기에서의 ohm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가해준 기자력, 즉 전압에 비례하고 회로의 저항에, 도체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준 기자력에 비례하고 자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I 형태로 표현되는 건데 이것은 파이 곱하기 RM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ohm의 법칙이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에서 두 가지 다 존재한다.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길목, 즉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기 회로로 한다면 자기 회로는 자속이 흐르는 길을 자기 회로라고 표현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기전력, 즉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을 가해주면 자속이 흐른다. 이때 이 도체에서 즉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 한다면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기저항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바로 전개가 됩니다. 전개. 여기서는 자기 회로에서 모든 행동의 주체는 바로 자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체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를 표현하는 상수를 도전율이라고 표현한다면 자속이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상수를 투자율 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의 미분형을 생각하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를 전류 밀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류 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속. 그러면 자속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이니까 자속 밀도가 되겠죠. 이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 비례하고 자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요놈을 전기 회로에서의 ohm의 법칙의 미분형, 요놈을 자기 회로에서의 ohm의 법칙의 미분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대응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류에 대응하는 것은 자속, 전압, 기전력에 대응하는 것은 F 기자력, 전기 저항에 대응하는 것은 자기 저항, 전개에 대응하는 것은 자개, 도전율에 대응하는 것은 투자율, 전류 밀도에 대응하는 것은 자속 밀도, 그리고 요놈은 전기 회로에서의 ohm의 법칙, 요놈은 자기 회로에서의 ohm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식은 전기 회로에서 ohm의 법칙의 미분형, 이 식은 자기 회로에서의 ohm의 법칙의 미분형, 위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회로가 위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 R1, 그 다음에 여기가 R2, 그 다음에 여기가 R3 이와 같이 된다라면 여러분이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고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I2, I3로 전류 분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놈을 해석하는 경우는 전체 저항은 R2, R3가 병렬 접속이니까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 더하기 R1 이렇게 한 게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분의 전압 이와 같이 하면 얘가 바로 뭐냐면 I1이죠. I1이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I3를 구했다면 R2, R3에 의해서 전압 분배, 전류 분배되죠. R2 더하기 R3분의 R2 위와 같은 형태로 전류 분배돼서 이 값이 I3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형태의 철심이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형태의 철심에 위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기자력을 가하면 NI라는 기자력을 가하면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죠. 이 자속이 여기에 phi 1입니다. phi 1.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phi 3, 여기 phi 3, 그다음에 요놈이 phi 2 위와 같이 표현하면 여기 저항이 여기 자기장이 RM1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은 RM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은 여기가 3, 여기가 2 위와 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회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RM1, 그 다음에 여기 RM2가 접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M3가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뭐가 인가됐어요? 이렇게 NI라는 기자력이 인가되고 여기에 자속이 phi 1 발생하고 여기 자속이 phi 2 여기 자속이 phi 3 이와 같이 한다면 phi 3는 전체 자속은 기자력 NI를 전체 자기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RM2 더하기 RM3분의 RM2 곱하기 RM3 더하기 RM1 이렇게 하면 이 값은 결과적으로 phi 1이 되죠. 이 phi 1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배가 되죠. 분배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RM2 더하기 RM3분의 RM2 이와 같이 하면 phi 3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취급을 해서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전기 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성립하듯이 자기 회로에서도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고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유도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도. 전체적으로 페레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러데이가 폐회로를 쇠교하는 총자속이 변화하면 폐회로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폐회로를 쇠교하는 총자속이 변화하면 폐회로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전력, 즉 다시 얘기해서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 전압이 발생하는데 전압이 왜 발생하느냐? 바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발생을 합니다. 패러데이가 1831년에 이와 같이 얘기했다면 1832년에 렌츠를 보완을 했습니다.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와 이 자속의 변화에 대해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새로운 자계가 생기는데 이 자계는 자속의 변화, 즉 자계의 변화를 억제, 즉 원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835년에 노이만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권선이 존재하면 마이너스 n ddt by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속이 변화하면 폐회로에는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어떤 기전력이냐?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 맞죠? 비례한다. 그 다음에 권선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렌츠의 법칙에서 변화와 발생하는 기전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해서 지금 N극 쪽에는 S극 쪽에는 N극이 생겨서 서로 상쇄시켜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자속이 이와 같은 형태의 자속이 있었다라면 이 자속이 페루프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페루프를 관통하는 자속이 이렇게 있었다. 쇠교하는. 그런데 지금 어떤 자속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렇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속이 증가했죠. 그죠? 증가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 페루프에는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전력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었는데 마치 이런 형태의 전압이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전력이 생긴 거하고 같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속이 이런 형태의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짐으로 해서 원래 3개였었죠. 3개가 4개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3개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된 거, 이놈은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렌츠의 법칙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이고, 말로 설명하면 왼째 법칙은 폐회로를 세개하는 총자석이 변하면 폐회로 인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렌츠 법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만은 폐회로를 세개하는 총자석이 변하면 폐회로 인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석의 시간 변화율을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이만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을 노이만의 방정식 또는 패러데이 노이만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고, 패러데이가 1831년에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발견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이후부터 1835년에 노이만이 이 식을 완성할 때까지 이 단계를 토탈해서 무엇을 하냐면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전자 유도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회로망 부분 2장 회로망 정리죠. 회로망 정리에서는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 마이너스를 빼고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회로망에서는 이 렌츠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전자 유도 현상일 때는 렌츠 법칙을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에서 인덕터에 대한 전압을 고려할 거냐, 아니면 공간에서 어떤 코일의 전자 유도 작용을 고려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